오늘 장이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한국경제TV 유주환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확실히 달력이 한 장 넘어간 걸 시장도 눈치를 챘나 봅니다. 분위기 전환에 나선 글로벌 시장. 전일 국내 증시 시황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무려 4.5% 넘게 급등 마감했는데요. 연일 하락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죠. 네, 사실 어제 제가 두 번째 이슈가 2차전지 관련이었는데 준비한 거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결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봤는데 일단 기사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스닥 500일 만에 최대 상승폭, 에코프로비엠 15% 급등인데 여러분 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사이트가 여전히 강세론자라고 이제 현재는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팩트만 짚어왔었는데 저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걸 전제로 깔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어제 급등은 반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반전의 시작이라고 보기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31일 기준으로 신용융자 비중이 36.84% 오히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탁금이 많이 줄었어요. 1조 원 이상 줄어들고 신용이 백억 몇천억 안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밸런스는 좀 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신용이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30% 초반대까지 아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36%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제가 항상 조정이 나왔다고 했었던 40%가 40% 근처에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물 붓는 거 아니고요. 어제 상승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또 막 신경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근데 어제 상승이 좀 저는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곧 맞이할 일상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우리 조재기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리나라 한국형 이제 쇼커버링 현상이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제가 딱 그게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 쇼커버링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잠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미증시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오늘 중요한 거는 초반 흐름이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윗꼬리가 만들어져 버리거나 다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다음 주에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환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신용융자 비중이 높다는 부분 이게 팩트인 것 같고요. 참 그동안 어려운 시장을 겪었습니다. 진짜 터지락질들 다 터진 게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2차전지 쪽이 많이 반등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4.55%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 시장 급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른 것보다는 좋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어제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실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진짜 이거는 공매도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엄청나게 끼어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그때 숏 세력들과 실적으로 누르고 성장성으로 보여주고 싸워서 이겨가면서 주가 급등을 시켰고 사실 전 세계에서 쇼커버링의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게 테슬라인 건 이건 그 누구도 이제 반대를 의견을 내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형 쇼커버링 현상이 나올 수 있고요. 어제 일부 나왔다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신용융자 잔고에 대한 밸런스만 좀 맞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외부적인 이슈보다는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게 신용이 이제 레벨별로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런 거 아니고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개선이 되게 되면은 어제처럼 정말 가볍고 빠르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준비하려고 못했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공매도 개선인데 공매도 상환 기간에 대한 개편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산화해야죠. 우리나라 세계 최대 IT 국가인데 아직도 이제 수기로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 나섰으니까 분명히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 좀 개선되게 되면은 우리도 정당한 공매도의 효과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공매도 요거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매도 전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3분기 어닝 시즌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의 유주환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돼 온 상황 살펴보고 연말까지 좋은 성적 이어갈 수 있는 정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초에 먼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열었고 지금 한 달가량 지나면서 중간 이상 지점에 지금 도달한 상황입니다.
처음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LG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삼성전자가 잠정치를 발표했을 당시 분기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 1, 2분기에 비해서 훨씬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에 좀 에코프로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미국의 테슬라마저 좀 나쁜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 투자 심리가 한동안 좀 꺾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동안 시장이 예상해왔던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지 이를 웃돌았는지 또 밑돌았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발표되고 있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 사례가 좀 더 눈에 많이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등이 있고요. 현대차와 하나오션도 예상치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 중에는 호텔신라, 포스코 퓨처엠, LG생활건강 등이 있었고요. 또 하나솔루션과 아모레퍼시픽도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를 보면은 실적과 절대적으로 비례를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주춤하고 뭐 실적이 못 나와도 주가는 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는 실적에 좀 부합해서 주가가 가는 게 좀 생각하기에 좀 통상적이긴 한데요. 이번에 좀 그 반대에 가는 사례들이 눈에 띄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로 좀 현대차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8천억 원을 거둬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도 좀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0월 한 달간 약 11%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정말 좋지만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할 것이란 우리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증권가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수가 피크아웃 우려는 기우다, 현재 주가는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실적 추이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3분기에 7천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추정치를 8% 이상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실적을 공개하면서 고금리 상황이 전기차 판매에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파나소닉이 배터리 감산에 나서는 이런 소식들이 우려 심리를 자극했고 또 회사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내년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들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이익이 173억 원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코스알엑스 M&A를 발표한 이후로 좀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걸 시도를 하면서 주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고 가격 인상 소식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솔루션도 이익이 1,200억 원대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1,000억 원을 밑돌면서 컨센서스를 20%가량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이 같은 실적이 공개된 이후로 오히려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광 사업 부진이 4분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고 또 내년도 석유화학 시황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이제 이게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4분기 어떻게 될지 요거를 예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4분기 예상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권사 3곳 이상의 컨센서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추려봤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가장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 스카이라이프, 세아베스틸지주, 코스맥스, 스튜디오 드래곤, LG전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스카이라이프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좀 실적 개선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는 초폭이나마 주가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미디어, 반도체 관련 장비,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에서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먼저 화장품 보시면요. 코스메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93억 원으로 무려 15배가량 늘어날 걸로 점쳐지고 있고요.
한국콜마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증가한 46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아모레 퍼시픽 등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현재로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섬유 의복 업종도 경기 경착륙 우려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저단가 수주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 개선이 점쳐지는데요. 휠라홀딩스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세실업 등의 개선폭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디어 업종의 CJ E&M, JYP엔터, SM, 하이브 등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되는 화장품, 섬유, 의복 그리고 엔터 쪽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엔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 증시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끝을 모르고 약해진 엔화, 대체 어느 정도 하락한 건지 남인우 소장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00년도였죠. 약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넘버 2가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경제 넘버 2였던 일본이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했는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2002년도의 전 세계 경제 규모하고 작년이죠. 2022년도 경제 규모를 비교한 건데요. 보십시오. 왼쪽 그림이 2002년도거든요. 20년 전이죠. 미국이 10조 달러 그리고 일본이 4조 달러, 미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3위가 독일, 4위가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가 주로 이루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미국이 넘버 1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일본의 자리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3위가 일본으로 돼 있는데 저게 작년도입니다. 금년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독일이 3위로 올라왔고요. 일본이 4위로 내려오면서 더더욱 문제는 뭐냐? 5위가 지금 인도로 작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빠르면 금년에는 4위 인도가 일본의 GDP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의 엔화가 금년 초만 해도 연초만 해도 달러당 120엔, 125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입니까? 152. 이거는 정말 일본 엔화 투자한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망했다, 쫄망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본 주식시장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금년 초로 다 대물림 돼버렸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연초 상승률 다 반납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제 종가 니케이 225 기준에서 31,900엔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연초 대비해서 아직도 22%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본 주가 상승은 바로 엔저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니케이 주가는 뭐 꽤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화 투자하신 분들, 뭐 900원 요때 투자하신 분들, 그 밑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뭐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일본 니케이 주식이 좋아지니까 일본 엔화 투자해 볼까? 이거 150엔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140엔이니까 해볼 만한데 했더니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 일본 엔화 ETF가 뭘 투자합니까? 바로 미국 국채를 투자했거든요. 미국 10년 만기, 20년 만기 국채 투자해가지고 일본 엔에서도 돈 벌고 미국 국채도 이제 오르겠지. 5%면 이제 다 왔어. 이렇게 했는데 웬걸 답은 그 반대가 돼버렸죠. 미국 국채 어떻게 됐습니까? 5.5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거기서 손실봤죠.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일본 돈으로 안 오죠. 달러로 교환해야 되는데 140엔대 들어간 게 지금 152가 되니까 거기서 또 손해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중고가 나왔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변동된 요인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이 움직이는 요인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200가지입니다. 주식보다도 더 많은 요인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본 엔화 이런 환 투자보다는 주식 쪽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이제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오래된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스터 N 사카키바라 전 재무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 엔화 약하다. 지금 150을 넘고 있는데 그분 생각은 사카키바라 생각은 내년 말이면 130엔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 엔화 사면은
삭각기바라 말이 맞다면, 예언이 맞다면 내년에는 10에서 15%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엔화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통화 초완화 정책 이거 쓰겠습니까? 이제 바꿀 때도 되긴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도 체크해보고 오시죠.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LS 전선 아시아인데요.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 등 고부가 전선 증가가 긍정적이라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과도한 수준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2,000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아 베스트디주는 수요 부진에 따른 판매량이 하락했다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해상풍력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23,000원으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은 영화 부문의 개선 노력이 뚜렷하다면서 하나증권은 24,000원으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BGF 리테일은 또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면서 IB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은 중국 수요가 10월부터 빠른 회복세에 진입했다며 KB증권은 목표가를 3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리포트와 공시에 참고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세아 베스트지주가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업계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중국 BOE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또다시 제소했는데요. 양사 소송전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짚어주실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사실 이 소송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두 기업 간의 특허 침해, 이제 다이아몬드 픽셀과는 별다른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공개된 특허처럼 무단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오픈되지 않은 기술을 이제 본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악의적으로 기술 탈취하는 행위로 이제 보통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장의 BOE가 2017년 말부터 이제 톱텍을 통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과 이제 모듈 관련 기술 영업 비밀 침해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월달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톱텍 관련 임직원들 11명 싹 끝에 이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이제 선고를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C 보통 이제 소송 제기되게 되면 보통 32일 안에 이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중국의 이제 기술 유출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빨리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이제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번 톱텍 관련 이제 사건의 쟁점 장비가 뭐냐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걸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습니다. 사실 이건 BOE도 문제인데 톱텍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BOE가 이제 인력 유출을 통해서 영업 비밀을 탈취한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소송의 진행 방향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비밀 침해 없어야 되겠죠. 이런 관련되면은 이건 일벌백계 해야죠, 당연히. 이 이슈 계속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유주환 기자, 최근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거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오늘은 자사주 매입 소식 증가의 배경과 이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까? 네, 3개 기업의 사례만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네이버가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말에 보유 중인 자사주 164만 주를 오는 7일에 소각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앞으로 남은 자사주 8% 중에 3%를 향후 3년간 매년 1%씩 소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1,000만 주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전체 유통 주식 수의 2.1%에 달하는 규모고 금액으로는 630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증권사인 키움증권도 총 70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한 이후에 좀 소각하겠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이게 주가 흐름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는 이 계획을 발표한 바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10월 중순 이후 한 10%가량 올랐습니다.
있습니다. 반면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발표 직전에 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한 상태였고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이후로 주가가 조금씩 회복을 좀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결정을 받을 것 같지만요. 자사주 소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 자사주 매입 관련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과거보다 많아졌는지 또한 그 구체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지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올 하반기 들어서 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7월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원, 금액으로 따졌을 때 1조 원을 넘어섰고요. 8월과 9월에 각각 7천억 원, 5천억 원 규모를 기록한 이후 10월에 또다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반기까지 합치게 되면은 올 들어서 총 5조 원 넘는 자금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사주 매입 효과는 주주 환원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이나 매입 후 소각 등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데 이 때문에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보유한 가치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부분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데다가요. 또 올 들어 아시다시피 금리 발작 등으로 인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도 좀 자사주 매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자사주 관련 소식 굉장히 잦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좀 뜸했는데 요즘엔 조금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자사주 관련 소식이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 접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남인우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 100가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 거기서 이미 아실 수가 있겠지만요. 뭐 물론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자사주 매입 자체가. 자,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의 형태 또 매입 후 처리에 따라서 주가에 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 좀 이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 매매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간접 취득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가 또 매입 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경우가 주주 가치 제고의 효과가 더 크고 이에 따라 주가 흐름 역시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취득은 직접 취득에 비해서 취득 기간과 실행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좀 낮은 강도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소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에 기업 재량으로 다른 목적으로 또 처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미국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만 하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공시를 읽으실 때 이 같은 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